자,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정산 얘기해보죠. 우리 계정세법부터 해볼게요. 18페이지인데요. 올해 계정세법은 참 심심합니다. 네. 심심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참 편안한, 제 입장에서도 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업무하실 때 좀 편안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 복리후생적 급여의 과세유예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세 가지가 있죠. 사택. 그죠? 두 번째 게 이제 임차자금 대여이익, 그 다음에 7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소득 제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임직원에게 혜택을 주지만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이거를 이제 몇 년 전에 비과세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소득 제외가 비과세로 가요. 그럼 소득 제외는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고, 비과세도 세금 안 내는 거죠. 똑같죠? 자, 근데 이게 달라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똑같은데, 즉 변함이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혹시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19%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이 19%를 곱할 때, 앞에 곱하는 금액이 있죠? 거기다 이제 총급여에다 곱하게 되어 있는데, 총급여의 19%, 이 총급여에 비과세를 더하게 되어 있다. 원래 우리는 비과세 빼고 총급여를 하는데, 우리 단일세율 할 때만 이제 비과세를 더하게 되어 있죠. 대신에 우리처럼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못 받고, 이제 세율을 아주 낮은 세율로 세부담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소득제외가 비과세 됐어요. 그럼 이제 소득제외는 어차피 소득제외니까 이 총급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비과세는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이 세 가지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유예기간을. 그래서 21년까지 안 하고 22년부터 하자라고, 제 기억에 2년의 유예를 뒀었으니까, 이제 20년, 21년은 이제 똑같이 가고, 이제 올해 22년부터는 단일세율 할 때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유예를 24년 이후로 또 유예시켰다. 그러니까 2년 더 연장한 거죠. 22년, 23년도 그냥 옛날처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언제 만나요? 24년에 만나요. 네, 누가 문제가 돼요? 외국인 근로자만 문제가 돼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 단일세율 할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잠시 2년 동안은 잊고 사셔도 된다. 잊고 사셔도 된다. 근데 말이 2년이지, 실은 대략, 지금 22년 말이고 내년 23년이잖아요? 그럼 24년 1월은 따지고 보면 1년 조금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왜 24년 1월입니까? 연말정산은 24년 거 25년에 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9% 단일세율 할 때, 우리 매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과세 합산해서 19%를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19% 말고 간이세액표 대신에 19%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24년 1월부터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년 후, 요때쯤 매달분 19%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할 때 24년 1월부터는 바로 합산해야 되니까 내년 요때쯤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거를 수작업을 하느냐? 아니죠. 전산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 보는 게 사택이에요, 사택. 뭐 외국인 임원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면 집 빌려주잖아요. 그죠? 뭐 전셋집 같은 걸 수도 있고, 월세 같은 걸 수도 있고, 특히 주로 월세 많이 구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400만원짜리 월세를 구해줬다. 그럼 24년 1월부터는 그 400만원짜리가 이제 총급여에 합산되고 과세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만 이제 우리 단일세율 아닐 때는 변함없이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왜 지급면세서에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퇴직연금 계좌가 하나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리 22년 4월달, 올해 4월달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됐었죠. 아마 그쪽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그때 들어온 제도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만 이제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은행 가기 좀 민망하거나 좀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고 금융기관처럼 나중에 이제 우리 IRP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IRP랑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DC IRP랑 같은 그 계좌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다 돈 넣어도 똑같이 연금계좌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퇴직소득 과세위원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 자, 근데 혹시 여기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적용 사례에도 써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임원이 문제인데 임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여기 가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임원의 퇴직금을 여기다가 납입을 했다. 그러면 DC 납입하는 거랑 똑같아서 우리 퇴직금,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제를 다 받아요. 법인세법 규제, 소득세법 규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보다 더 주면 안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들어보셨지만 뭐 2배수보다 더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줄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떼어라 이거죠. 네. 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인데요. 시내 출장입니다. 시내 출장비를 회사한테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는 거 받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자기 차량 몰고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업무에 이용을 합니다. 자기 차량을. 그래 이제 회사한테 뭐 기름값 같은 거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월에 얼마?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게 들어왔다. 종전에는 본인 소유만 됐는데 본인 명의로, 직원 명의로 빌린 것도 된다. 임차한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카 같은 걸 빌렸다. 잠깐. 뭐 그럴 수 있죠. 회사 업무에. 그것도 회사 명의로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누구 명의로? 직원 명의로. 이것도 포함해서 다만 차량이 업무에 반드시 이용되는 사람, 즉 뭐 임원이라던가 영업사원 이런 분들만 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임차도 됐으니까 이건 뭐 워낙 차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되셨죠? 역시 지금 면에서 기재 대상은 아니라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임차도 많이 활용하시면 이제 업무에 좀 편해지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와서 뭐 가슴 떨리는 얘기였죠. 우리 식대 10만 원 비과세가 이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게 내년도부터다. 23년 1월 1일부터다. 올해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적으로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23년 1월이 바로 코앞이니까 당장 1월 달 급여 간이세액 할 때부터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올려주셨나요? 회사가? 아직 안 올려주셨나요?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시나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해주시겠죠. 내년부터다. 역시 지금 현에서 기재 대상은 아니라서 그냥 급여 자료에서만 간이세액 할 때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벤처기업 스탁옵션 행사 이 얘기인데요.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회사 주식을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스탁옵션을 부여받았는데 뭐 책에 있는 사례로 해볼까요? 옛날에 가보면 8,000원에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회사 주식을. 근데 행사 당시에 3만 원짜리 주식인 거죠. 뭐 그러면 이게 주당 22,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를 10만 주 살 수 있게 됐다. 뭐 그럼 뭐 끔찍한 돈을 벌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글로스틱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다? 글로스틱입니다. 근데 이걸 퇴사하고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 이제 됩니다. 즉 근로자일 때 부여받았다가 퇴사하고 행사하면 이제 그 기타가 되는 거죠. 근데 벤처기업은 특례를 줘요. 위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은 이제 특례를 준다. 당연히 이제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겠죠.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근로와 기타 말고 양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 어떻게? 자, 지금 8,000원짜리를 3만원에 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행사 당시에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산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걸 매도할 거 아닙니까? 매도에 이제 4만 원에 했다. 그럼 이 사람 실제로 얼마 번 거예요? 8천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2천 원을 번 거죠. 그 중에 2만 2천 원은 원래 근로 아니면 기타고, 3만 원과 4만 원은 양도소득입니다. 8천 원에 샀는데 왜 3만 원과 4만 원을 따져요? 8천 원에서 3만 원까지는 세금을 냈으니까. 3만 원에 산 걸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해되셨죠? 근데 벤처기업 직원은 3만 2천 원을 다 나중에 일시에 양도소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세금 내지 않고 나 나중에 양도소득으로 하겠다라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주식 팔 때 세금 다 낼게. 지금 안 낼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시지만 우리 양도소득 중에 상장 주식 등 이제 주식 매매 거래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 있었죠. 법을 미리 정비해놔야 되니까 언젠간 어쨌든 금융투자소득은 실행이 될 거니까요. 법조문만 현재 바꿔놓은 겁니다. 나중에 금융투자소득으로 양도소득이 개편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문구만 바꿔놓은 거예요. 본질은 양도소득인데. 그래서 이거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양도소득 과세. 나중에 법 바뀌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그건 이제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네. 자, 실질적으로 바뀐 건 두 번째 건데, 벤처기업 임직원이 이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원래는 벤처기업 임직원. 다만, 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것도 되고, 모회사 것도 되는데, 그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들도 대상으로 들어왔다. 이때, 원래 자회사는 보통 50% 초과잖아요. 근데 여기는 30% 이상이라고 해서 좀 문턱을 낮춰놨다. 뭐 솔직히 30% 갖고 있으면 자회사는 아닌데, 네,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문구에는 자회사란 말 대신에 30%란 문구만 있습니다. 그냥 표현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좀 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인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시가 초과 부분은 과세이연이 가능한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무조건 근로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숫자로 보면 되게 쉬워요. 자, 다시 아래로 가보시죠. 맨 처음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8,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주식 너 8,000원에 사. 오케이? 근데 받을 때부터 우선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예? 지금 회사 주식이 5,000원이야. 근데 8,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뭐 기분이 나쁘잖아. 지금 사도 5,0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여할 때 지금 시가보다는 좀 낮게 부여를 해줬겠죠. 그래서 행사당 부여 당시 시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여할 때부터 2,000원 쌀 수 있는 이제 기분 좋은 혜택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 행사할 때는 30,000원에 행사해서 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세법이 하는 말. 이 2,000원은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고 하죠. 이 2,000원. 부여 당시에 시가랑 행사가액이랑 차액을 이거를 시가 이하 발행이라고 하고, 가만 보면 2,000원은 따상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이다. 이건 과세이연하지 말자. 너 부여받을 때부터 그건 번 돈이잖아. 행사될 때 실현될 뿐이지. 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실현될 때 2,000원은 근로소득 과세를 하자. 그럼 나머지 10,000원과 30,000원의 차이만, 즉 이 20,000원만 시가 초과이익이라고 부르면서 나중에 근로소득 할지 양도소득 할지 선택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 기한은 24년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이제 기한을 늘려줬습니다. 자, 근데 적용 시기가 이게 또 좀 다 달라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올해 부여받은 분부터 하는 거고, 아까 자회사가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21년 이전에 부여받았더라도 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또 그거는 제외하고, 시가 이하는 22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금융투자소득은 23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현재 25년으로 또 유예하도록 지금 정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힘은 더 하자고 하고 기다리자고 하고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6번입니다. 벤처기업 얘기 또 나옵니다. 우리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방금 전에 무슨 혜택이 있다 그랬죠? 양도소득으로 이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 자회사들도 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혜택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분할납부 특례 혜택도 있어요.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 세금 낼 때 근로소득으로 낼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또 혜택이 있어요.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혜택이죠. 자, 근데 그 비과세 한도를 3,000에서 5,000으로 올려줬다. 근데 이 5,000은 근로소득 할 때도 5,000이고, 기타로 할 때도 5,000이고, 양도로 할 때도 5,00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합산하여 5,000이에요. 연마다 합산하여 5,000입니다. 자, 적용기한도 24년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역시 이제 자회사 임직원 들어오는 건 똑같고요. 언제부터? 올해 행사하는 분부터. 22년 1월 1일로. 이건 부여 시기와 상관없이 당장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혜택이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우선 지급명세서 기재 비과세입니다. 이건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비과세인데, 작년까지는 그 기재란에 최대 3,000을 적을 수 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최대 5,000까지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변경이 됐겠고요. 그 다음 분할납부 특례 대상도 줄어듭니다. 왜요? 우리 비과세 빼고 분할납부 하는 거군요. 비과세 빼고 나머지 세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비과세 한도가 늘었으니까 분할납부 하는 세금도 줄어들고, 분할납부 할 확률도 줄어들고, 그런 혜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외국 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인데, 이제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그 아래에 열거된 것처럼 항공운송, 뭐 건설업, 뭐 이런 데 외국 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돼서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주는데, 직접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이제 그 회사, 파견난 그쪽 외국 법인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외국 법인이 이제 지급을 하겠죠. 그때 지급할 때 원천 인수하라는 거예요. 연말정산하고 원천 인수하라는 건데, 그 조건이 지급하는 근로대가가 연간 20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라는 그 20억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억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어떻게?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상 20억이 넘어가는지, 또는 전년도에 20억 이상 줬는지, 20억 초과로 줬는지, 이 두 가지로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좀 정해놨다. 왜냐면 왼쪽만 보면 이게 올해 건지 작년 건지 뭐 계약상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적용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다만 적용 시기가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1월 1일 사업연도를 갖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3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로소득 개정 사항인데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뭐 없죠? 없죠. 뭐 식대가 제일 임팩트 있는데 내년이니까. 그죠? 자, 이제 소득공제. 이건 좀 더 기억할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공제. 첫 번째가 우리 간소화에서 장애인 증명서류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거 책 쓰면서 책을 9월 말까지 이제 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쓸 때가 열심히 이제 7, 8월 막 이때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이제 완결을 짓는데 전화 걸었더니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카테고리 만들어 주시나요? 어디 좀 있나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안 되니? 이때쯤 한대요 지금. 그래서 몰라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 간소화 샘플 화면이 나오는 게 12월 한 15일 정도 되면 샘플 화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걸 좀 엿볼 수 있고, 최종적인 거는 뭐 1월 15일에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장애인이 우리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복지부가 인정하는 장애인이 있고, 보훈처가 인정하는 장애인이 있고, 마지막 병원에서 의사 서명 받아오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랑 보훈처 장애인들만 된다.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 사람들, 장애 등급, 상위 등급.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 다 등급이 있으니까, 장애 등급, 상위 등급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걸 국세청에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올려서 들어가서 조회할 때 그 부양가족의 서류라든가 장애인 등록증 관련된 서류, 장애 등 관련된 서류라든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병원에서 발급받아 오는 건 안 되니까 여전히 이거는 병원에서 직접 받아 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서류도 이제 발급받기 좀 편해진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이건 이제 제가 좀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우선은 여기 보시기 전에 353페이지를 잠깐 갑니다. 여기 353페이지 레퍼되어 있어요. 레퍼되어 있는데 요거 먼저 좀 가볼게요. 맨 위에는 월세 한도인데 우리 월세는 세액공제라서 지금 소득공제에 논하고 있으니까 월세는 잠시 잊으시고 그 아래쪽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한도인데 여기 법령에 따른 방법이 있고 실무적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전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 법에 상담해 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쪽 업무하시는 분들은 위쪽을 보시는 건데 여기 없는 경우 있는 경우인데 그냥 있는 경우를 보시면 돼요. 있는 경우. 자, 이제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 전에, 우리 주택공제가 뭐가 있죠? 주택공제? 월세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그때 그거는 원리금을 해줍니다. 원금도 해줘요. 그 다음 담보대출. 이자만 해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저축 등 저축하는 거 있죠. 저축. 맞죠? 그 중에 소득공제는 월세 빼고 세 가지. 월세는 세액공제니까 나머지 전세대출, 담보대출, 저축 이 세 가지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다 없다는 것은 담보대출이 있다 없다. 오케이? 근데 이쪽을 보세요. 그냥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서. 그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세대출이랑 이게 전세대출, 저축공제랑 각각 우선 400만 원 한도예요. 각각 얼마 한도? 400.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 자리에 원래 작년에 300이었어요. 이 자리가 작년에 300이었다. 각각 얼마? 300. 근데 올해 각각 얼마? 4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합하여 한도도 있는데 요 둘. 담보대출 빼고 합하여 한도가 작년에도 300이었는데 이게 또 4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칸이 바뀐 거예요. 세 칸. 물론 이제 여기 위에 다 400도 다 바뀐 거야. 다 바뀐 건데 지금 요 아래 칸만 설명드리는 중이니까 요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요 자리가 다 올라있다? 얼마? 300이었다. 되셨죠? 자, 근데 담보대출 한도가 또 있어요. 담보대출. 이 담보대출 한도는 여기 종합한도라고 이제 말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잠깐 페이지 깍지 끼고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메모하시고 원래 요 앞에 그 페이지가 레퍼되어 있는데 요 종합한도에다가 397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397 잠깐 깍지 끼고 가볼까요? 네,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깍지 껴놓으시고 이게 이제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 근데 담보대출은 이제 역사가 오래된 공제라서 아주 오래된 거죠. 현재는 이제 요 시점인데 최근에 차입한 사람들은 요 칸인데 과거에 이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위쪽 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기가 언제냐, 차입한 때가 언제냐, 고정금리냐 비거치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요. 최소 작은 게 300, 최대 1800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뭐라 부른다? 종합한도. 동시에 담보대출 한도입니다. 그 왜 종합한도인데 다시 돌아가서 353. 거기는 계속 깍지 끼고 있어야 돼요. 저는 돌아가지만 깍지 끼고 계시고. 자, 담보대출 한도가 뭐라고요? 300에서 1800이라고요. 근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종합한도. 종합한도는 이유가 이 세 가지 합계의 한도예요, 또.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300부터 1800까지. 자, 그럼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397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요게 최대 400인데 이건 다 합해서 300에서 1800이래요.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300인 사람이지. 딱 한 사람이 있죠. 맨 마지막 칸. 2015년 이후. 그죠?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 왜? 그 위칸이 15년 이상이니까.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서 비정금리,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이면 300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이제 뒷골이 잡히죠. 이 뒷골이 잡혀요? 그럼 이 사람은 300이라는 거야, 400이라는 거야? 개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이런 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은 300이에요. 400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은 400의 효과를 누리고,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이게 다 있어야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 대출만 있어. 그럼 얼마예요? 400. 여기도 400. 근데 이거는 저당 차입금이 있을 때만 전체 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없으면 위에 가보시면 위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잖아. 담보대출이 없으면 전체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종합한도는 담보대출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대출만 있어. 400이야. 저축만 있어. 400이야. 그죠? 뭐가 문제야?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도 있고 저축도 있고 뭐 그럴 때 문제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또 고민해 봐야지. 이게 다 있을 수 있나? 그쵸? 전세대출은 요건이 12월 말에 집이 없어야 돼. 얘는 연말에 집이 없어야 돼. 오케이? 이 주택마련저축은 나눠져요. 2009년까지 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1년 중에 집이 최대 한 채까지 가능해. 근데 10년 이후 가입자들은 1년 내내 집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 저당 차입금 있는 사람은 연말에 집이 없거나 최대 한 채여야 돼요. 두 채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셋 다 있는 사람 말해봐요. 이거 세 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집이 없다고요? 그럼 담보대출이 없잖아요. 담보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 전세대출 보면 연말엔 또 집이 없어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집을 갖고 있다 판 사람이지. 집을 갖고 있다가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지. 아니 뭐 사연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강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집을 팔고 그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대출로 옮겨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중에 저축을 또 받으려면 2009년 이전에 저축 가입한 사람이야. 왜? 10년 이후에 저축하는 사람은 1년에 단 하루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축을 가입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다가 그 집을 팔고 전세로 가게 된 거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집을 팔았을 때 아까 10년에서 15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즉 10년 이상 보유했다 팔았어야 돼. 아까 그 표에 장기 397페이지 그 보유기간, 즉 차입기간, 상환기간 그거 지켜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적용되는 사람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바꾼 거의 취지는 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누굴 위해서 바꾼 거예요? 원래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을 300에서 400으로 올려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 문제가 없어. 딱 한 사람이 문제야. 아까 그 300만 원 그 사람. 이해되셨죠? 그럼 그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저축은 없다고 치고 담보대출이랑 전세대출만 있는 상황에서 과연 300을 받는 게 나을까요? 400을 받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받는 게 나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겠죠. 아닌가 봐? 그래서 뒤에 사례를 넣어드렸어요. 네, 354페이지 사례인데요. 그 내용 한 걸음 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들으신 거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전세대출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담보대출에다가 신청을 못 할 거잖아요. 담보대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 그럼 전세대출만 신청을 하겠지. 그러면 저당 차입금은 없으니까 이건 아예 뭐 입력이 안 되니까 공제가 안 되고 뭐 그냥 전세자금대출 400 공제 받으면 되는 거죠. 한도도 400 적용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담보대출만 있어. 그럼 뭐 담보대출이 있으면 전세대출은 신청을 못 하니까 이건 상관없고 담보대출 한도 아까 얼마? 300으로 적용받으면 되는 거지. 맞죠? 즉, 이 사람들은 이제 입력값이 하나인 경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아래 두 사람들은, 자, 이 사람은 집도 있고 전세대금 대출도 있대. 아까 그 300만원짜리 한도가 적용되는 담보대출도 있고 전세대출도 있는 거지. 그럼 원래 이 사람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지. 왜? 연말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대출은 신청하면 안 돼.
담보대출만 신청해서 300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법으로 해서 두 개를 다 넣으면 원래는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알 게 뭐야? 나중에 걸리면 토하지 뭐? 그래서 두 개를 다 넣어. 그럼 얼마를 적용받냐 이거지. 자, 이 사람이랑 같아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겨간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두 개를 넣을 수 있잖아.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 두 개를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한도로 받는 거지. 왜? 담보대출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 300인 거야. 바보지. 법대로 하면 400, 죄송해요. 여기 300이죠, 어차피. 불법을 해도 300이고, 이쪽 와도 300인데, 이 사람은 최대 얼마 가지 받아요? 300 받는 거지. 자, 근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저 같으면 이것도 약간 속일 것 같아. 나중에 걸리면 하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자, 상황 4번의 경우, 두 가지 모드를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담보대출을 만약에 포기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0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원래 법적으로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지. 자, 근데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상황을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상황 4번이 또 세 가지 상황이라고 해보죠. 담보대출 받은 이자가, 갚은 이자가 이제 요거고, 담보대출은 곱하기가 없어요. 그냥 지출한 이자가 전액 공제가 돼요.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한 원리금의 40%만 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 사람이 담보대출 이자 300 갚았고, 원리금을 200 갚았어요.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이 380만 원인 거예요.